안녕하세요. 한기태입니다. 네, 많은 분이 안 계시네요. 네. 이 시간대가 좀 애매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제 소개를 하냐면 올 2월까지는 제가 건국대학교 병원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까지 병원정보협회 회장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 소속이 아닌 소속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디지털 헬스 보안 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삼육보건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임의단체로 만들어진 병원정보보안협회 고문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 IT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보안에 관련된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주 짧게 저희 협회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2015년에 스마트 의료보안 포럼이란 포럼 단체로 시작을 했고요. 2023년 8월에 제가 의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사명을 법인명을 바꿨습니다. 디지털 헬스 보안 협회로 좀 바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의료기기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헬스케어 전 산업 분야에 관련된 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 사업 영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사무국이 있고 컨퍼런스 사업본부가 있고 표준사업본부, 인증사업본부, 보안산업본부, 디지털 의료 제품 기기 사업본부 이렇게 5개의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인증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개인정보관리 특수전문기관 지정 소개 및 의료기관 대응 방안인데요. 제목이 제가 우리 MPIS 쪽에다가 제목을 전달해 드릴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이 특수전문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만들고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니까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필수적으로 특수전문기관을 지정받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의료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특수전문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필수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특별한 서비스를 하려면 그냥 특수전문기관 지정을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건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중개기관에 대한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 중개기관에 대한 플랫폼이 건강정보 고속도로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이 특수전문기관 지정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 둘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만든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제도인데 새로운 제도를 설명드릴 때는 큰 개념부터 이렇게 작게 들어와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이고 저 또한 의료기관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그러면 병원에서 그러면 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법을 찾아봤죠. 이거 과연 우리가 병원에서 이거를 지정을 받아야 되는가를 좀 법을 좀 찾아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42조 9에 특수전문기관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해서 정보 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정보 전송 정보를 관리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특수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전문기관은 지금 말하는 거는 마이데이터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내가 저장하고 이거를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기관이 이 특수 전문 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수라고 붙은 이유는 보건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특수라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시행령을 보게 되면 전부 의료 관련된 조항들이 별도로 다 나와 있어요. 조문을 법령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다 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 분야인데 전 분야는 뭐 금융, 통신, 뭐 그다음에 보험 뭐 이런 쪽이 다 전 분야입니다. 근데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플랫폼이 중개기관 플랫폼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다른 산업분야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료에 관련된 조항들이 아주 세분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전문기관은 마이데이터에서 제3자 전송 요구를 받은 데이터를 모아서 서비스를 만드는 기관이 특수전문기관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특수전문기관 그 42조 9를 설명드렸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정보 전송자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보 전송자가 뭐냐면 이거는 개인정보법 시행령 42조 2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보 전송자라고 합니다. 보건의료 정보 전송자는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47개입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정보 전송자는 상급종합병원 47개가 보건의료 정보 전송자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오해를 했었죠. 그럼 상급종합병원이 그러면 47개가 전부 특수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뭐 그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이 이 체계돈 전송 체계도인데 마이데이터 전송 체계도인데 마이데이터는 전 산업 분야입니다. 의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 산업 분야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보 전송자가 있고 중개 전문기관이 있고 정보 수신자가 있고 정보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정보 주체는 그냥 환자가 됩니다. 정보 주체는 환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 전송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개인정보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여기 정보 전송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송자는 정보 주체인 환자가 내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면 즉시 줘야 됩니다. 즉시 하는 것도 이 개인정보법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수신자는 이게 이제 특수 전문기관이 되는 겁니다. 환자로부터 마이데이터를 전송을 받아서 그거를 내가 특별한 서비스를 만듭니다.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환자한테 제공할 때 이런 사람들을 정보 수신자라고 하고요. 이 정보 수신자가 정보 수신자인 경우에는 특수 전문기관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은 정보 전송자이지만 특수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정보고속도로의 주관업체인 서울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만든 데는 특수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근데 중간에 중개 전문기관이 있는데 요거 이제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시작하는 거는 정보 주체인 환자가 정보 수신자에게 정보 요구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 정보 요구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전송 요구권에서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본인 전송 요구권, 두 번째는 제3자 전송 요구권입니다. 정보 전송 요구권은 개인정보 시행령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근데 제3자 전송 요구권은 이거는 시행령에 또 이게 아주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법령을 만든 사람들이 본인 전송 요구권은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제3자 전송 요구권은 좀 아래쪽에 시행령 아래쪽에 제3자인데 전송 요구할 수 있고 제3자의 전송 요구를 받는 그 기관은 여러 가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잘 써야 된다고 좀 아주 보안 요구사항이 굉장히 좀 셌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정보 수신자가 정보 주체한테 정보 요구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정보 수신자는 중개기관에게 정보 요구서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중개기관은 정보 전송자한테 다시 전송 요구서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정보 전송자인 상급종합병원은 즉시 이 환자의 데이터를 중개기관에 넘겨줘야 되고, 중개기관은 정보 수신자에 넘겨줘야 되고요. 정보 수신자는 특수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받은 다음에 서비스를 재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요구서를 작성한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의 핵심은 마이데이터이고,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제3자 전송 요구권에 있고, 전송 요구권을 누가 작성하게 하느냐 하면 정보 수신자이고 특수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산업에 있는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외부로 나갈 때는 굉장히 허들이 많죠. 잘 못 나갑니다.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감행 처리도 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테스트할 때는 또 코호트 안에서 데이터를 또 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병원에는 있는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건 엄격합니다. 근데 이게 뚫렸어요. 해킹돼서 뚫린 게 아니고 이 제3자 정보 전송 요구권 때문에 뚫렸습니다. 이제 내 데이터는 내가 원하는, 내가 지정한 기관에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이 법령이 만들어질 때 한 1년 전에 병원협회로부터 제가 좀 자문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보 전송 요구권은 본인한테는 우리가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근데 이게 제3자한테 보낸다는 얘기는 산업군한테 데이터가 나가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산업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환자의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집할 때 좀 뒤에 자료가 나오지만 주민 생년월일, 그 다음에 이름, 이런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 다 나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병원의 정보보안에 관련된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병원에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주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병원이 그만큼 굉장히 좀 고지식하죠. 그래서 제가 병원협회에 자문할 때 과연 이 데이터를 무료로 줘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환자 본인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3자한테 주면 과연 환자는 이거 내 데이터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만들고 보관하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그럼 이거 무료로 줘야 된다. 지금의 데이터는 이제 병원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많은 데 가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병원의 데이터는 병원의 자산으로 봐야 된다. 병원의 자산이 의사, 의료 장비, 시설 이것만이 아니다. 데이터가 이제는 병원의 자산이다 하는 거죠. 근데 병원의 자산을 과연 외부로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병원에 있는 사람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지금의 이 법안은 다 나가는 겁니다. 다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우리 국내에 많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특정 기업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서 다량의 제3자 전송 요구권에 환자가 이거 작성하게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데이터를 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이 특수기관 전문기관을 지정을 할 때 인증 항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 항목을 좀 봐야 되고, 전송 요구서에 어떻게 전송 요구서가 되어 있는지를 좀 한 번 더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요 위에 그림은 전 분야입니다. 전 산업 분야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 건강정보고속도로라고 이렇게 중개전문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다른 분야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중개기관 그 플랫폼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얘기는 이 의료 데이터하고 금융이나 다른 뭐 보험사나 데이터가 결합하지 현재 않습니다. 결합하지 않고요. 근데 제3자 요구권에서도 이제 조항을 계속 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꾼하고 중개기관끼리 서비스를 합쳐서 결합을 하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거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병원, 헬스케어 사업자 등으로 돼 있죠. 이게 서비스 제공업체고 여기에 있는 산업군에 있는 사람이 병원이 될 수도 있고 병원이 아닌 일반 헬스케어 산업군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환자 동의만 받고 전송 요구권 작성만 하면 그 환자의 데이터를 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모을 수 있냐 하는 게 여기 상급 종합편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죠. 전송 요구 대상 정보 해서 쭉 있습니다. 환자 정보, 성명, 성별 뭐 이렇게, 그다음에 진단 정보, 약물 정보, 수술 및 처치 정보, 알레르기에 관련된 정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이따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도는 뭐 올 3월에 이게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제도가 벌써 시행이 됐죠. 3월이니까 시행이 됐고 지금 특수전문기관 누군가 지정을 주려면 심사를 해야 되죠. 그럼 심사하면 심사원이 있어야 되고 인증 기준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인증 기준과 심사원 제도도 있는데 심사원 제도는 특별하게 뭐 자격증을 해서 심사원 제도는 아직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차 심사원 풀을 만들어서 교육까지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원 교육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있는 병원 정보 여기 보게 되면 병원 정보 보안 협회가 있는데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이쪽 협회에서 50%, 그다음에 키사에서 ISMS-P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50%, 그래서 100% 풀을 심사원을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0% 풀에서 이 특수 전문기관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런 제도가 생긴 게 하나 모두 다 법령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면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입니다. 좀 전에 아까 조그맣게 상급종합병원 밑에 조그맣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기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입니다. 의료법 제22조의 22조 및 23조에 보면 아마 개인 정보 보안하는 병원에서 정보 보안하는 사람들은 의료법 22조, 23조 엄청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안에 뭐 어떻게 열람하고 그다음에 그 진료 기록에 관련된 것들이 다 이게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명시되는 겁니다. 22조하고 23조에 따른 진료 기록입니다. 그다음에 약사법에 관련돼서 또 조제 기록 등 조제에 관련해 생성된 정보. 그다음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를 통해서 생성 수집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진료에 관련된 모든 정보, 그다음 조제에 관련된 정보, 의료기기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정보 요구 대상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사법에서 조제에 관련된 기록을 병원에서 남기고 있으면 그 기록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통해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거 다 대상이 됩니다. 근데 조항을 잘 읽어보면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데에서만 이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의료법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법 안에 처방 정보가 있기 때문에 처방 정보 하면은 약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의료기기 검사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처방, 진료 기록, 그다음에 약 처방, 검사의 처방에 대한 기록, 검사 결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보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법에 관련된 거 의료기기법은 사실은 여기 명시를 안 해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진료 기록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IT적으로 병원에서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료법만 적시해 놔도 뭐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자 정보 기준인데 요게 나와 있는 게 제3자 전송 요구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아마 좀 놀라실 것 같은데 환자 정보 보면 성명, 성별, 생년월일입니다.
병원에서 이런 데이터 나가본 적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외부로 나가려면 다 가명 처리해서 나갔을 거거든요. 근데 이 법은 정보 전송하는 기관에서 중개기관으로 이 데이터를 넘겨야 되고요. 이 데이터를 헬스 산업 하는 기업에 이 데이터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환자가 동의했으니까 내 데이터를 나한테도 주고 제3자한테도 줘라 하고 환자가 정보 주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막을 수 없죠. 그거 다시 말하면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드는 데서 내가 환자를 모집을 해서 그 사람의 전송 요구권을 작성하게 하면 그 사람의 좀 전 여기 나와 있는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가야 된다. 또 즉시 줘야 된다고 하는 게 또 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줘야 되는데 성별, 생년월일, 그다음에 내원 정보 다 들어가고 진단 정보 다 들어갑니다. 약물 처방 다 들어가고요. 수술 및 처치 내역 다 들어가고 진단 검사 보게 되면 진단 검사 상태, 검사 구분, 검사 항목, 검사 일시, 검사 결과, 참고 구간까지 다 나갑니다. 참고 구간이라면 결국은 정상치 범위잖아요. 이거 다 나가야 됩니다. 알레르기, 영상 정보도 보게 되면 검사 상태, 검사 구분, 의뢰일, 검사 결과 다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병원에서 있는 일반 임상 의사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 다 알까요? 모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아냐면 의사 중에서 보직자들은 압니다. 보직자나 IT의 보직자가 대부분 의사들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거를 압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제 진료기로 잘 써야겠네. 뭐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까 잘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성별, 생년월일을 제3자의 기부로 나가느냐 하고 제가 한 번 더 문의를 했는데 나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모은 사람들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뭔지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진 서비스는 뭐 당연히 이게 누구 거라고 제공하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특수 전문기관은 거기 있는 데이터가 환자 병원 안에 있는 데이터랑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고 여기는 좀 잘해야겠네. 그다음에 지정 심사할 때도 좀 엄격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관련 이제 법률입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는 뭐 환자니까요. 개인 정보의 전송 요구는 개인정보법입니다. 시행령도 아니고 아예 법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전송 요구권입니다. 본인한테 데이터를 줄 수 있다 하고 이거는 아예 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자로 보내줄 수 있다는 건 그냥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자가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줘야 된다. 개인정보를 주는 범위는 좀 전장에 나와 있던 그 의료법 22조, 23조에 나와 있어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환자를 이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데 그러면 그 기관은 정말 보안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걸 만든 것 같습니다.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 발표의 타이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인데 의료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특수 전문기관이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도는 23년 3월에 마이데이터에 관련돼서 법적 제도적으로 좀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3년 7월에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요때 제가 이 추진할 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회의 몇 번 하고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더라고. 예. 그다음에 8월에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 수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25년 상반기에 법 제도 기반 마련 인프라 구축 선도 서비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한 3개의 서비스가 아마 선정이 돼서 지금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이나 타 산업군에서는 좀 전에 중개기관은 의료 쪽의 중개기관은 우리 건강정보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게 프로그램을 이제 전송 요건을 받고 뭐 보내고 이런 걸 다 받아야 되는데 다른 기관, 다른 산업군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25년 3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제 한 번 더 제가 이게 다 법으로 다 있다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본인 전송 요구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인 전송 요구가 있고 제3자 전송 요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으로 본인이 줘야 된다 하는 게 본인 전송 요구권이고 제3자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예, 제가 다 확인했고요. 시행령이 있더라고요. 정보 전송자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거 정보 주체로부터 본인 전송 요건이 중개기관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올해 3월부터 줘야 되고요. 정보 수인자는 중개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환자한테 서비스하는 기관이 정보 수인자고 이 정보 수인자는 특수 전문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중개 전문기관은 이거는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처가 아마 보건의료정보원이죠. 그래서 보건의료정보원이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본인 전송 요구권을 주고받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 있을까요?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하고 계신 병원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돼 있나요? 돼 있어요? 많이 앞서가 있는 병원은 건국대학교 병원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좀 전에 죄송합니다. 좀 전에 이제 의료정보 이렇게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건강정보 고속도로랑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병원에서는 그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 사업 그렇다고 또 이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47개 전 병원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 확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거에 관련돼서 프로그램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데이터를 하지 않으면 이거 받을 방법이 또 없어요. 그래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상급종합병원은 이거 빨리 가입해서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기관으로부터 전송 요건을 받으면 데이터 즉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이게 문제는 병원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거 작년부터 그 심사원 때문에 이게 갔는데 이 정확한 개념을 잘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자꾸 의문만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이게 확실히 개념을 좀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보 수신자였어요. 정보 수신자가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헬스케어에 관련된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 서비스를 만들어서 만성질환 환자한테 전송 요구권을 받으면 만성질환 데이터를 기관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 받아서 내가 서비스 만들어서 환자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산업군은. 그것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전문기관에 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 어떻게 지정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수준 및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안정성 확보 조치가 돼 있어야 되고 재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기관 같은 경우는 약 한 10억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수 전문기관은 1억 정도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은 이게 문제가 안 되지. 병원은 병원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작은 전문기관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정말 작은 업체에서는 이 환자 정보 주체인 환자들한테 이거를 정보 전수권 제3자 전속 요구권을 작성하게 하려면 이 사람들 비용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다면 대단히 많은 사람을 모집할 수 있을까 하도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작은 업체는 못할 것 같고요. 정말 좀 자본력이 있는 업체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많은 비용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단 많은 비용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으면 이것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또 많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도 같습니다. 근데 저도 병원에 있었지만 지금 환자로 갈 수 있죠, 병원에. 그러면 내 데이터를, 내 진료 데이터를 아무 기관에 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여기는 뭐 특수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면 내가 안심하고 줄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좀 완벽하게 이게 지정 요건이 좀 까다로워야 될 것 같고, 지정하는 것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업 계획을 써야 됩니다. 사업 계획 쓴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서비스를 하고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정확하게 환자들한테 내가 의료 관련된 너의 건강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가 서비스하겠다는 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을 잘 써야 되고요. 이 심사원들은 이 사업 계획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업 계획 잘 써라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근데 개인정보 관리 계획은 이거는 병원 이거는 개인정보법에 있죠. 병원마다 개인정보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관리 계획은 그 서비스를 만드는 작은 업체 얘네들도 만들라 하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만들 수 있죠. 병원에서도 특수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있는데 또 만들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병원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병원에서 마이데이터를 만들어서 연구할 연구 분야의 시스템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개인정보가 들어와 있으니까 요거에 개인정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서비스하는 전문 업체는 거의 기관이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관이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 관리 계획이고요. 설비 및 기술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설비를 갖춰야 되고 기술을 갖춰야 됩니다. 기술이랑 하면 그냥 전송 기술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설비는 하드웨어적인 거 설비를 하죠. 그러면 뭐 침입 탐지도 하고 뭐 망도 잘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단 얘기드리고, 그다음에 보호 체계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에 나와 있는 보호 조치 그대로 다 해야 됩니다. 뭐 계정 관리 잘 해야 되고 뭐 접근 권한 어쩜 만들어야 되고 암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ISMS를 병원에서 받은 데는 이거 충분히 대응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안 해봤거든요. 이게 ISMS 인증 기준을 안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서비스 잘 못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예비심사 맡아야 되고 그다음에 본지정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절차대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 지정을 받으려면 서류심사, 현장심사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원들이 아마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예비심사는 약 한 2개월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지정이 났어요. 그럼 그 후로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서비스 개시를 하는데 서비스 개시하려면 중개기관한테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 중개기관 등록해서 API 다 확인하고 자기네 데이터 받아서 데이터가 오는지, 그다음에 그거 데이터 분석하고 연구 데이터 만들어서 서비스 모델 만들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특수 전문기관 이거 받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데이터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샘플 데이터 갖고 서비스 다 만들 것 같고요. 서비스 만들어서 검증이 되면 그때 아마 지정 시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인증 항목입니다. 심사를 받으려면 인증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타당성, 건정성, 권리 보호 방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송 요구 계획, 개인정보 처리 계획, 전송 요구 처리, 전송 중단 방법, 뭐 그다음에 정보 관리 및 연계 전송 이력 관리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망에 관련된 거,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보호 정책 수립 시행, 이거 우리 ISMS 받을 때 이거 비슷하게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그만 기관에서 이게 잘 할까요? 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무 구조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네, 네, 시간을 잘 맞춘 것 같고요.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저 일단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